네,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보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 변동성 장세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짜 전략 통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 함께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의 리스크가 좀 완화되나 싶다가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다행히 공개 이후에 시장은 빠르게 또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어디에 또 포인트를 두고 지켜보셨을까요? 네, 앞선 코너에서 그 FMC 의사록이 발표되고 나서 뉴욕 증시가 낙폭을 오히려 크게 줄이기 시작했다는 걸 짚어주셨는데, 네, 아마 그거 같아요.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내용? 사실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연준 내에서 진짜 빅마우스죠. 그리고 연준 내 분위기를 갖다가 시장에 슬쩍슬쩍 흘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인데,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블라드 연방은행 총재가 결국 7월 1일 전까지,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풀 포인트, 저 얘기는 100bp입니다. 1% 포인트를 갖다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얘기인즉슨 3월 달에 50bp 올리고 5월, 6월 FMC에서도 25bp씩 올려야 이제 연방기금리가 100bp 올라가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전날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다가 던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던졌는데요. 예를 들면 그거죠. 긴급 회의조차도 열 수가 있다. 금리 인상을 위해서 꼭 예정된 FMC가 아니더라도 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2월 14일 날 재할인율 관련한 결정을 하겠다고 연준이 비공개 회의 엽니다라고 공지를 했더니 시장에서는 잠시 루머가 돌았죠. 이 회의 통해서 그거 하려나? 금리 인상을 앞당기거나 양적 완화를 중단하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다 이 수동적, 소극적 양적 긴축, 만기 돌아오는 갖다가 투자하지 않는 그 방식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모기 채권 등을 갖다가 시장에다 매각하는 방식의 양적 긴축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임스 블라드로서는 뭐 연준에 던질 수 있는 모든 강한 카드를 다 미리 제시했기 때문에 FOMC에서는 특별한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매 판매가 어제 또 살짝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줄 수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소매 판매 숫자가 나왔습니다. 즉 1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비해 3.8%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저게 돈으로 규모로 치면 한 6,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즉 미국인들이 한 달 동안에 그 정도 소비를 한다는 얘기인데, 시장 예측치보다 좋았고, 특히나 12월 달은 전월비 2.5% 하락해서 이번에는 플러스 3.8%니까요. 자, 그런데 저기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것이 왜 그러면 시장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했는가 하면은, 저렇게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 요즘 말입니다. 우선 전월비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뭐 실업률이나 비농업 부문의 뭐 고용 창출 건수는 할 것 없이 너무 이렇게 그래프들이 이 연속성이 사라져 버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2020년에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문제는 12월 달에 마이너스 2.5%가 원래는 마이너스 1.9%라고 발표가 났다가 그것을 마이너스 2.5로 수정한 다음에 지난 1월은 3.8%니까 저 3.8%가 조금 빛이 바래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다고 봅니다. 뭐 요약하자면은 FMC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블라드 총재가 제대로 백신을 한 방 놨던 것이죠, 시장에. 그런 측면에서 FMC 의사록발 충격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영상에서도 봤듯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높게 보는 쪽도 있고 긴장이 완화됐다, 좀 안도하는 쪽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안에서도 여전히 또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철군을 했다고 해도 철군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미국의 반응이 또 계속해서 리스크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폭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죠.
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위기 자체가 거의 코미디입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 진짜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지 궁금해요.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미국이라 하는 것은 미국과 나토, 영국 같은 서방 진영을 얘기합니다만, 자 지금 어느 쪽은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저께 우리 증시나 그저께 밤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그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특히 벨라루스 국경 쪽 그쪽에서 훈련 마치고 베이스로 철수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제가 보낸 나토하고 북한과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CNBC 어제 밤에 나왔던 기사가 저거예요. 나토가 말하기로 러시아는 지금 병력을 갖다가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다가. 그리고 나토에서는 calls for talks, 회담을 갖다 계속하자, 외교적으로 풀자 이런 얘기였고, 오른쪽에 모더나 CEO는 진짜 전략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저거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팬데믹이 이제 끝내가는 무렵이다 하는 그 얘기는 좋은 건데,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이 말하기를 no meaningful pullback, 어떤 의미 있는 철구는 보이지 않는다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의 중요 부대들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경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정반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저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우리 작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했습니다. 지금 저거는 작년 5월 19일 날 아이슬란드에서 북극 이사회 장관 회의라고 열렸는데, 저 이제 북극에 가까운 나라들 몇 명이서 하는 연합체죠. 자, 저 작년 5월 같으면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미국의 외교 주무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러시아의 외무장관 라브로프, 저렇게 처음 만난 회의 자리에서 주고받는 얘기가 좀 험악합니다. 블링컨 얘기가 양국은 서로 다르고, 러시아가 미국이나 동맹국, 협력국에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대응하겠고, 그런데 그 다음 말 한번 잘 보시죠.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은 말과 행동으로, 아니요.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블링컨의 그 얘기는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앞에 거 다시 보여주신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말과 행동으로 이를 보여줬다. 긴장을 강화하거나 갈등을 바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 여기서 제가 뭐 더 이상 뇌피셜을 갖다가 뭐 가동하지는 않겠습니다. 긴장을 강화하거나 갈등을 바라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말은 좀 거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할까도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 유엔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그 다음에 유엔 차트를 보시면은 저 왼쪽에 한 6월 1일 저 무렵부터 해서 유로엔 환율이 훅 내려옵니다. 즉 유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엔화 대비. 아까 저것이 이제 작년 5월에 저런 얘기가 있었고, 서서히 우크라이나 발 얘기가 좀 회자되기 시작했을 때 유로엔이 저렇게 떨어집니다. 저것은 이른바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일종의 해치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가 쳐들어간다면은 유로는 약해지겠죠. 반면에 엔은 좀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해치 차원에서 유로엔 숏, 유로매도 엔 매수, 뭐 이런 식의 그게 있고, 그 이후 좀 긴장이 좀 완화된다 싶으면 다시 쇼커버링 나오다가 또 내려오다가 뭐 그런 상황이었죠.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저렇게 뭐 2월 16일 날 침공이 되네 마네 하면서 저렇게 강하게 했다가 별일 없네 했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무슨 전쟁이 날짜 박아놓고 그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겨는 미국도 웃기고 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뭐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 가치에 대해서는 일단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이 흐름을 봤을 때 그렇다면 달러 가치도 흐름을 보는데 달러는 또 최근에 그렇게 크게 튀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흐름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래요. 달러가 그렇게 크게 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그건 정말 하수들이야. 하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쟁이 날듯 하면서도 안 나는 것이고 뭐 그런 거 합니다만 또 세계사가 전개될 때마다 보면은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건데요. 달러 가치가 보합에서 머무는 것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크게 봐서는 그겁니다. 연준과 ECB 할 것 없이 주된 두 메이저 통화가 연준과 ECB가 약간의 온도 차이 내서도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연준도 결국 이제 정상화 긴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ECB는 연준보다 한 발 뒤쳐져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마냥 달러를 갖다가 지금 같은 상황 하에서 우크라이나 건 하나만 보고 달러를 안전자산이라 생각해서 달라들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뭐 강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도 좀 큰 하방 변동성을 멈추고 조금은 하락이 완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변동성을 더 염두에 둬야 할까요? 네, 아직은 변동성 장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한번 부러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수습을 한 다음에 최근에 부러졌던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될 것인지 그 하방 충격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서도 될 것인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데요. S&P 500 지수 한번 보시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굵게 칠한 200일선을 갖다가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2018년에 한번 200일선이 무너진 적이 있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는 숨도 못 쉬고 200일선 밑으로 추락했다고 말씀드렸고 2018년은 200일선 깬 거 맞아 하면서 자꾸 이렇게 200일선을 갖다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18년 같은 케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자꾸 미련이 남기 때문이죠. 코로나 같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자, 저 상황에서 S&P 500은 저 우하향하고 있는 검은색 점선 저걸 갖다가 올라서면은 조금은 뭐랄까요 뭐 위를 갖다가 논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나스닥은 기술주는 오히려 S&P보다 더 안 좋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0일선에 거의 들이대보지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월간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월간 차트를 보시면은 어쨌거나 뭐 이러나 저러나 여러 가지 여기서 조정은 끝났다. 이제 다시 상방을 또 역사적 고점 경신도 가능하다는 강세론자의 논리도 뭐 들어보면 참 타당하고 아니야 이거는 지금 좀 크게 한번 밀려줘야 되는 장이야 라고 하는데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도저히 이 장에서 지금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반등 내지는 이번 하락에 대해서 상승 조정, 반등 조정은 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차트를 보면서 MACD나 RSI 같은 저런 걸 보면서 여기서 지금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여는 쪽으로 갈 거야 를 택하겠니? 아니면 이보다 조금 더 조정이 깊어서 지난번보다 좀 더 낮은 저점을 찍고 나서야 시장이 안정되겠니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여전히 또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 짧게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좀 2,700선에서의 하방을 확인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또 그 다시금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까요? 예. 뭐 시간이 쫓기니까 코스피 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아직은 저선에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기대는 양상입니다. 저걸 갖다가 피보나치 펜으로 꺼진 저 선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좀 물고 내려가는 양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 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것이 깨진다면은 또 이제 그거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얼핏 봐서는 야, 이 정도 해서 이중바닥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그거는 좀 이렇게 이른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꽂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의 기울기가 너무 급합니다. 코스닥은 이번에 제법 받은 충격이 큽니다. 권투로 치면은 조금 이렇게 다리가 풀린 상태예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도 예견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자리다라는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